멋진 광고를 냈는데 코카콜라의 매출이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자, 네? 혹시 아시나요? 자, 5입니다. 하나, 네? 둘, 셋. 네, 말씀하세요. 아니? 네. 네.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막에는 이게 없잖아요. 이게 사실이 이게 맞지 않잖아요.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아, 왜 그림에 풀이 있는데 사막이라는 표현을 했느냐. 그래서 이거 맞지 않는다. 아,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아,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요. 네. 양봉이 있고 이거를 지금 쭉 짜서 마시고 있는데 누워있을 때는 기진맥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아주 그냥 깔끔하게 귀에 짜듯이 먹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 좀 맞는데 표현은 좀 다릅니다. 아주 성공했다고 보세요. 혹시 다르죠? 자, 5 다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유럽의 행태, 유럽의 문화가 달라. 뭐냐면은 유럽은 유럽이 아니라 저기 이쪽에 아랍 쪽은 아랍 국가 중동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멀쩡했던 사람이 콜라 만두가 죽었더라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그쵸? 이해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문화, 소비재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이거 국가 간에 그런 이렇게 큰 문제지만 그래서 코카콜라 갑자기 떨어지니까 기겁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아랍 국가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멀쩡한 사람이 마시니까 죽더라. 누가 사겠냐 이거.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이고 우리도 뭘 하던 간에 소비자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들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교훈이 되는 거죠. 하나 굳었습니다. 다음 맞히지만 두 개 가져가래요. 다음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성장 사다리 모형이래요. 우리가 소상공 사업을 할 때는 여러 번의 그 퇴출될 수 있는 기회가 좀 좋지 않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일단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활력을 받을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크게 4개로 나눴습니다.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도 브랜드인데 개인도 브랜드입니다. 저도 브랜드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고 호감을 갖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나한테 호감을 가지면 평균 30%밖에 안 돼요. 70%는 안 좋아하고 관심 없고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 브랜드가 뭔가를 생각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의 브랜드는 이제 사회에서는 나를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가죠. 자, 브랜드 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기업들은 성장의 배경이고 크게 가는 배경 재벌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나는 나의 브랜드가 좋다면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봅니다. 이 브랜드. 자,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아셨죠? 보셨죠? 보신 사람은 아실 수도 있어요. 퀴즈 나갑니다. 거기서 진양철 회장으로 나오죠. 이성민 그분이 송중기 대표 얘기를 해요. 재벌이 되는 조건이 있다. 3가지 심입니다. 3가지 심. 그 심을 맞추는 건데 첫 번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절대 나는 재벌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재 소상공인으로 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힌트를 주면 첫 번째 욕심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재벌이 됩니다. 두 번째, 회사에 의식을 가져. 사람도 의식해야 돼요. 그래야 빈틈없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걸렸어요. 마음을 읽는 거. 관심. 제가 말씀드렸죠? 좋지 않은 거라고.
확신, 돈 안 쓰는 옥신, 질투, 뻔뻔함. 비슷했어요. 이제 시간 제가 너무 많이 뺐죠? 네? 오기. 네. 좋은 말씀이신데 답은 뻔뻔함이 제일 비슷해서 드릴게요. 자, 답은 변심. 내 의욕, 내 이익을 위해서는 수시로 변심을 해요. 그렇죠? 왜 제가 재벌 안 되는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마 우리 소상공인분들도 아마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뭐죠? 욕심이 있어야 된다, 의심이 많아야 된다, 때때로 변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저도 브랜드를 정해요. 매년 1월 1일 날, 물론 그 전에 생각해서 이렇게 가지고 항상 갖고 다녀요. 제 다이어리에 딱 꽂아있어요. 제 브랜드가 있는 산무. 세 개는 없다, 나한테. 세 개는 항상 있다. 산무. 산무가 뭐냐면 여기 있는 거죠. 화를 내지 않는다, 욕하지 않는다, 흉을 보지 않는다. 이게 2023년은 끝나가죠. 그 저의 브랜드, 그러니까 모토였죠. 그 다음에 세 개 있어야 되는 거, 따뜻하게, 유연하게, 그 다음에 착하게, 이렇게 해서. 내년 거 벌써 정했어요. 그럼 내년에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참 본인의 이거를 그 브랜드 혹은 브랜드에 가까이라는 모토를 정해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국 소상공인 여러분의 발전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본인이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그냥 답습해서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갖는 게 굉장히 좋은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엠택 교수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바깥쪽에 계시는 분들 강의들로 오셨죠? 안으로 오세요. 여기 안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자리 비어 있는 상태에서 밖에 계시면 좋은 얘기를 못 듣고, 오늘 결국은 오영택 교수님도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셨는데 아무도 선물을 못 타가시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오셨으면 여기 정말 어렵게 모신 분들입니다. 오셔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얘기를 좀 듣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의 전북 신보의 역할과 신용관리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완산 지점장이신 김혜영 지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완산지점장 김혜영입니다. 저희 재단 한동안 이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1박 2일 회의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북 신보의 역할과 신용관리입니다. 첫째는 전북 신보의 지원과 운영계획, 두 번째는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신용관리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제도는 담보력은 미약하지만 미래 성장성과 신용도가 양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주고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 이용 절차는 신청 및 상담, 신용조사, 보증심사, 약정 및 보증 실행, 사후관리로 이루어집니다. 서류가 접수되고 나면 5천만 원 이하 소액심사는 7일 영업일 이내,
5천만 원 초과 표준 심사 및 정밀 심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보증 이용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작년에 보증서 제출을 받으려면 재단에 3번, 은행에 2번, 최소 5번 이상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세무서 서류 등을 지금은 재단에서 조회해서 출력해서 보증 심사를 하고 있고요. 상담할 때 약정서를 미리 받습니다. 예전에는 약정서 방문하러 다시 방문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보증 금액과 보증 기한을 보충할 수 있는 약정서를 미리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단 한 번 방문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상담 시 고객이 필수 지참해야 되는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4번과 대표자 신분증, 임차인 경우에 사업장 임차계약서와 거주지 임차계약서 4가지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작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추가로 받습니다. 은행은 아직 절차 간소화가 되지 않아서 대표자에게 각종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호평받았던 전주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희망더드림은 전주시에서 36억 원, 전북은행에서 44억 원을 금년과 내년에 출연을 하고 80억의 12.5배인 1000억 원을 올해 520억, 내년에 480억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전주시 소재 사업자 대상으로 소상공인은 기보증 포함해서 최대 1억 원, 소기업은 기보증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금액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수많은 전주시 소상공인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고 운전 성실을 이뤘습니다. 7월에 520억, 한 달 만에 조기 소진되고 전주시 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추가 보증 요청을 하여서 내년에 공급할 예정이었던 480억 원도 8월 말에 재개를 해서 한 달 만에 추석 전에 공급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3.5%인데요. 올해 신용대출 금리는 6% 중후반 수준입니다. 이 전주시 희망더드림은 전주시에서 3년간 3% 이자 지원되기 때문에 고객 실질 부담 이자는 2.8% 수준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굉장한 혜택입니다. 지금은 재단 이용 고객들이 평균 선호권의 5천만 원 정도를 보증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받아서 기보증 고금리 대출을 상환만 했어도 대출 이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5천만 원 같은 경우에 연간 150만 원이 절약이 됩니다. 내년에는 전주시를 포함해서 14개 시군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 재단에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민생회복 응급보조 119 특례보증은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20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1년 이상 보증서 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대환을 해주는 보증입니다. 도에서 1년간 2%, 이후 1% 지원되는 상품으로 내년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2차 보전 제도는 도나 시군이 이자 비용을 대납하여 금융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2차 보전은 이자 차익 보전을 말합니다. 전라북도 2차 보전 예산은 올해 110억이고 내년에 129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자 차익 보전으로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는 셈입니다. 영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재단은 올해 말까지 7,500억 정도 총 보증 공급이 예상됩니다. 내년에 설립 이후 최초로 보증 공급 1조 플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점과 직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도에 혁신안을 보고하고 조직 개편안이 승인되었습니다. 8개였던 지점이 4개 지점이 신설되면 12개 지점으로 확대됩니다.
보증 수요 및 원격지 소재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3개 지점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11월 13일부터 부안 지점이 개점 운영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완주군과 고창군에 지점이 개점될 예정입니다. 또한 무방문 기한 연장, 소액 보증, 비대면 업무 추진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디지털 금융지점을 이번 달 1일부터 신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소상공인 관련 보증서 발급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점에서 지점에 문의하거나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2년 말 기준 지자체별 보증 이용률은 평균 21% 수준입니다. 재단은 경영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실시 중입니다. 1년에 100개 업체 이상 컨설팅 업체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 경영 컨설턴트를 매칭해서 전액 재단 비용 부담으로 경영 해소 등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신용관리입니다. 무신 분립은 신용 없이 설 수 없다는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립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신용은 믿음의 정도로 대출이나 거래 관계에서 빚이나 급부 등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신용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신용에 의해서 평가받고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상환 가능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용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신용평가체계는 계량평가에 산업, 경영, 영업, 재무 및 장기 전망의 정성평가를 결합하고 필터링을 거쳐서 신용평가 등급이 결정됩니다. 계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분석해서 영향력이 있는 큰 사항을 집중 관리하면 기업의 신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 신용 가상 금리를 더하고 거래 비용이나 마진 등을 더해서 산출됩니다. 금리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용 등급이 높으면 대출 이용할 때 금리가 낮아집니다. 요즘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을 방문하면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보증서 대출을 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이유는 국제결제은행의 기준, 즉 BIS 자기자본 비율을 은행도 최소 8% 이상 맞춰야 존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율을 못 지키면 IMF 때처럼 은행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 가중자산으로 나눈 대분율로 계산합니다. 위험 가중자산은 대출별 위험 가중치를 환산한 것의 평균입니다. 담보별 위험 가중치는 국채나 신용보증서는 0%, 부동산 담보대출은 50%로 위험하다고 봅니다. 신용대출 위험 가중치는 100%로 신용 등급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위험 가중치는 낮아집니다. 신용이 좋을수록 대출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신용도로 대출 한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나름대로 애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들이 신용관리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가 50%인데 신용보증서 대출의 위험 가중치는 0%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보증서 대출을 환영합니다. 신용보증서는 보증 비율에 따라서 85% 부분보증부터 100% 전액보증으로 상품에 따라서 구분 운영됩니다.
만약 90% 보증의 경우 5천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채무자가 상환을 못하더라도 4,500만 원은 보증기관에서 보증 채무를 대신 이행해 줍니다. 나머지 10%인 500만 원 원금과 이자액만 은행의 손실로 처리됩니다. 신용 등급별 보증 점유비 및 부실률을 보면 등급이 낮을수록 부실률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가지 신용관리 포인트입니다. 매년 점진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해야 신용도에 유리합니다. 매출액은 기업 성장의 바로미터로 여신 지원 여부 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부채 규모 및 이용 시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 기업의 경우 부채를 상환하면 결산일 부채 규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부채가 상환되면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기업 신용도가 상승합니다. 12월 말 부채는 다음해 1년 내내 기업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단기 지급 능력을 확보하고 어음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세금과 금융을 조화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법인세를 줄이려고 영업이익을 줄이면은 영업이익 감소로 세금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신용도는 하락해서 금융 이용이 불리해집니다. 세금과 금융은 시속게임과 같아서 운용의 미가 필요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개선해야 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개년 연속 마이너스면 금융 이용이 어려워집니다. 세금, 사대보험료, 은행 대출을 연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이나 대출 연체, 거래처와의 약속 미이행은 부실화의 징후입니다. 절대로 연대보증인으로 입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대보증은 대표적인 우발 채무로 채무자가 상환을 못했을 때 전액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우발 채무란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른다 해서 우발 채무라 합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창업기업 및 법인기업에 대해서 연대보증인 입고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소기업이나 법인기업은 위장 허위 증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신용 등급을 항상 상시 관리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자의 개인 신용 등급이나 기술력, 신뢰도가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신용정보 현황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서는 개인 신용정보 관리를 위해 전국민 신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나이스 평가정보, 코리아 크레딧부에서 제공하는 신용교육을 로그인 없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신용정보를 4개월에 한 번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윤리경영 및 평판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혹시 옥시 사태 기억하십니까? 가습기에 유해물질이 들어있어서 어린아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요. 이런 기업의 부도덕함은 기업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관리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용 등급을 올리려면 건전한 신용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신용평가는 과거 신용거래 실적과 현재 신용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잘 이용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 거래를 하면 신용평가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대출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대출을 사용하는데요. 최근에 전화로 낮은 금리 대출을 안내하는 대출 빈자형 보이스피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부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빚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개인의 소득과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연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체는 신용평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된 원인입니다. 5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점이 하락하고 연체가 해소되더라도 그 기록이 한동안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신용평점은 떨어지기 쉬워도 오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연체 금액은 오래된 것부터 상환해야 합니다. 연체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가에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보다 연체 기간이 긴 것을 상환해야 좋습니다. 자동이체를 통해 연체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카드 대금이나 통신 대금 등 매월 결제 금액은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제일에는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하십시오.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를 정해야 합니다. 주거래 금융회사를 이용하면 해당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거래 은행에서도 단골 고객에게는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장이나 거주지 주소, 연락처가 변경되면 금융회사에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합니다. 변경된 정보를 금융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청구서나 연체 안내 등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사용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현재 대부업 최대 금리는 연 20%입니다. 부득이 사용을 했더라도 그 이상의 이자율은 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 대출도 상환할 원리금 증가로 연체 확률이 높아져 신용평점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이나 대출 금리 등도 최신 금융 정보에 밝아야 합니다. 전주시 희망 더드림이나 119 특례와 같이 2차 보전 상품 등으로 이자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신용관리에 잘 하시고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용관리하기가 그렇게 어렵구만요. 네네. 10가지 신용관리 포인트 중에 6번째 예. 세금이나 4대 보험료라든지 은행 대출을 어떻게 때 이런 것들이 예. 금융기관이나 신용기관들이 네트워크가 다 통해입니다. 네, 지금 바로바로까지는 아니어도 한 2, 3일 내로 확인이 되고 국세 체납 같은 경우에는 신용관리 정보라고 해서 500만 원 이상 분기별로 국세청에서 등록도 하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체납이 되면 소유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가압류도 시키고 그럽니다. 바로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신용조사를 하면서 그 소유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실시간으로 되진 않고요. 며칠 내로 이제 신용조사하면서 발견이 됩니다. 네네. 네. 예. 네. 저희도 이제 그런 애로사항을 고객분들한테 많이 듣는데요.
재단이 계속해서 굴러가야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다 폐업을 하고 다시 재창업도 하고 계속 운영자금이 재원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보증료 수익이 재단의 운영 재원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네, 0.8%를 은행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소청이나 시청에서 받는 네, 맞아요. 그거를 5년이나 8년이면 일시에 받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고, 다행인 것은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올해에도 역시나 금융회사가 수익률이 꽤 높아서 그 횡재세를 받겠다고 하면서 저희 재단에 좀 희소식이 있어요. 저희 재단의 금융회사에서 보증 잔액의 0.04%를 매년 출연을 하면 그 출연금을 17개 시도재단에서 나눠 분배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0.08%에서 0.3%까지 올리겠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소상공인들한테 더 많은 보증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정책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저희 마음대로 올리는 건 아니고. 잠깐만요. 이렇게 토론 시간이 또 있으니까 질문을 그때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좋은 정보를 주시고, 특히 신용보증재단은 한종관 이사장님 오신 뒤로 그 지자체와 협약을 해가지고 이번 전주시 같은 경우는 1000억의 신용대출을 해주셨거든요. 또 남원이나 저읍 이런 데도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고, 익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 머지않아 그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훨씬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김혜영 원장님 잼장님의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이제 2분 남았습니다. 2분 끝나고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자리 지키셔서 지금 좋은 정보 들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좀 참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지금 하시던 네,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전라북도 소상공인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전북연구원의 이남호 원장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남호 원장님은 전북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상공인 이 정책과 그렇게 지금까지는 인연이 좀 없는데 전북연구원장을 맡으면서 좀 이제 인연이 많이 좀 생겼는데요. 그 전북연구원이 이제 하는 일이 전라북도의 요소에 관련된 정책들을 만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또는 각 시군에 가방 속에 넣어드리면 그걸 실제 현장에 좀 적용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이제 전북연구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 예술, 역사, 또 2차 전지, 새만금, 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상공인 정책. 이런 또 이것을 이 정책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또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여기 만들어 주신 자료도 그 정책을 연구하는 팀에서 만들어 준 자료를 저는 좀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정도의 수준이라 제가 깊이 있는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전라북도 내지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또는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 주로 좀 말씀드리고요. 주로 좀 애로사항 같은 걸 청취를 해서 이런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들 제가 듣고 돌아가서 그
정책연구원은 담당자한테 이거 좀 한번 검토해봐라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우리 오영택 소장님께서 우리 소상공인의 정의 뭐 이런 거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제 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그 뿌리가 되는 법이 이제 소상공인 기본법이라는 것이 한 2년 전쯤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공포가 돼가지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드디어 소상공인을 국가의 하나의 큰 경제 주체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중소기업에서 어떤 하나의 저쪽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취급이 되다가 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좀 관리해야 된다 해서 이제 이 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법률 또 조례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는데 현재 우리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은 뿌리가 이 소상공인 기본법 뭐 이런 것에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결국 그 소상공인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은 법적으로 3년 단위로 소상공인 기본 정책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반드시 3년마다. 그러면 전라북도대로 3년 단위로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는 2023년치에서 2025년까지 요 지금 법이 기본 계획이 만들어져서 이것에 따라서 정책들이 이제 시행이 되어지고 또 바로 다음 3년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로사항들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검토해가지고 기본 계획에 넣어야 이제 그런 것들이 드디어 이제 도의 정책으로서 이렇게 이제 빛을 보는 이런 구조로 좀 진행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뭐 관련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면은 도에는 이제 조례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전라북도에는 도청의 기업유치지원실이 있고 그 안에 일자리 민생경제과가 있고 그 일자리 민생경제과 안에 팀이 소상공인 팀, 그 다음에 지역상권팀 뭐 이런 두 개의 팀이 지금 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현재 소상공인 희망센터랄지 소상공인 광역센터 일이랄지 또 방금 말씀 주신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여러 가지 관련된 관리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도의 일자리 민생경제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자료가 좀 옛날 자료 좀 제가 수정을 했었는데 교재 아마 41쪽부터 지금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 자료 좀 참고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교재 지금 45쪽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소상공인의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한 26만 개 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되어 있고요.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한 34만 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고 한 업체 전체 매출액이
한 35조 원 정도. 이건 2021년 기준입니다. 35조 원 정도 이렇게 좀 매출이 되는데, 전국으로 기준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한 3.6%, 뭐 3.5%, 한 3.1%, 한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 경제를 이야기할 때 3% 경제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이제 이런 것, 뭐 저희 GRTP도 한 3%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도의 경제를 3% 경제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계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업체당 그러면 여기서 고용인을 보면은 한 업체에 한 1.3명 정도가 고용이 되어 있고, 매출액이 업체당 한 1억 3,700만 원 정도 연간, 전국은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비해서 전라도의 업체당 매출 규모가 한 2,500만 원 정도, 2,300~400만 원 정도 더 적다 상황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전라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현재 전라도 100대 생활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 뭐 이런 것들인데, 업종별로 제일 비중이 큰 것이 한식 전문점. 네, 주로 이제 음식업이 되겠습니다. 음식업이 한 1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판매점이 한 10% 정도래요. 이 통신 판매점이 휴대폰 뭐 이런 판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쇼핑, 네, 뭐 이런 것이 그 다음 비중으로 좀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용실, 또 옷가게, 이런 순서대로 지금 구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의 이제 경영 여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이야기하면은 저희 소상공인 업체를 둘러싼 외부의 요건하고 우리 내부의 요건, 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좀 살펴볼 것인데요. 그 외부의 요건 중에서 그 경기 체감 지수, 요걸 한번 조사를 좀 해봤더니, 지금 오른쪽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그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체감 지수라고 하는 것이면 100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11개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요. 그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봐가지고 그것이 100보다 크면은 경기 전망을 지금 좋게 보고 있다, 체감적으로 그런 뜻이고, 그것이 100보다 낮으면은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그 체감 지수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2014년도 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이것이 상당히 좀 100보다 위에 있었는데,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들 예측을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굉장히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또 최근에 약간 이것이 좀 성장세로 돌아섰다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지금 다들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그 외부 요인 중에서 소비 규모가 많이 줄 것이다, 전라도에 대한 전망은 그랬습니다. 그 전망이, 그런데 지금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4년까지는 전국 평균보다는 전라도가 그
시장 규모가 소비시장 규모가 더 큰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24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역전돼 가지고 전라도의 소비시장 규모는 굉장히 좀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 그 원인은 뭐냐? 인구 구조에서 찾습니다. 인구 구조. 인구 구조가 이 노령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 왜 소비 규모가 줄느냐? 저희가 연령대별로 그 소비 지출 규모를 조사를 해보면은 40세에서 49세까지 40대가 1인당 486만 원 정도를 소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50대는 435만 원, 60대로 가면은 그것이 256만 원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비의 규모가 작아진다는 건데, 전라도의 인구 구조가 굉장히 지금 노령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 지출의 규모는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 것이다. 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은 좋지 못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냥 이쪽 자료가 제가 좀 업그레이드 시킨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그냥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외부 환경에서 지금 좀 부정적인 것은 상고라고 알지 않습니까? 네. 일단 환율이 높고, 또 하나 이자율, 금리가 많이 오르고, 또 물가가 또 많이 치솟았잖아요. 요 세 가지가 지금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지금 지표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은 뭐 원가 지출이 많아지고 또 소비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가서 소상공인들의 순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외부 환경하에 지금 놓여 있다. 이런 것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부정적인 요소 쪽으로 좀 흐르고 있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부 환경을 살펴보면은 그냥 그 자료 좀 넘겨가시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부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이 조사를,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023년 7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2달 동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14개 시군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 5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 대면 조사 내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우리 전북연구원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해서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전라북도의 그 소상공인들의 대표자들의 연령은 40대가 한 28%, 50대가 30.5%, 이 40대와 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20대는 뭐 거의 없습니다. 한 4.4%, 60대가 16.4%. 그러니까 곧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냐면은 소상공인들의 연령층이 이제 60대, 50대, 60대로 좀 옮겨간다는 지금 그런 전망을 제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장의 소유 형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한 18% 정도, 나머지 거의 한 70% 정도는 전세 내지는 월세, 특히 월세가 한 63% 정도는 이제 월세로 사업장이 좀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이걸 물어봤어요. 그 월 영업 비용 중에서 어떤 것의 부담이 가장 크냐, 이걸 한번 물어봤더니 원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한 43% 정도가 원가 부담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건비가 25% 정도, 뭐 다 아마 예상된 이 두 가지가 차지하는 것이 한 70% 정도, 지금 비용의 이 두 가지가 70% 정도를 지금 차지한다, 뭐 이런 것이고요. 앞으로 그 지금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가장 높게 대답한 것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리 인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금 환율이랄지 이자율이랄지 물가에 대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업을 포기할 것이냐, 이걸 한번 물어봤는데 대부분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90%가 나는 사업 포기할 수 없다. 결국 이것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소상공인의 정책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은 나빠지고 있는데 사업을 포기하고 업종을 전환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층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좀 더 두텁게 소상공인들의 정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 좀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좀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은 외부 환경, 대경제 변동에서 아까 3고 말씀드렸고요. 또 여러 가지 앞으로의 경제 전망 역시 좋은 전망을 결코 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우리가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인구 구조가 노령화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인구가 급격하게 준다는 거예요. 인구가 급격하게 준다는 이야기는 일을 할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소비할 사람도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소비할 사람도 없어지지만은 사람의 그 숫자가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 살아있는 사람들의 소비 자체도 또 많지 않다, 1인당.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상태로 간다는 거. 또 하나는 소비 형태가 다양화된다는 건데 온라인 판매, 거의 가게에 직접 와서 대면 구매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준다는 겁니다. 뭐 지금 거의 그렇게 많이 가잖아요. 거의 오지 않고 그냥 뭐 카카오톡 쇼핑이랄지 네이버랄지 뭐 이런 그런데 저쪽에서 지금 쇼핑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급격하게 가고 있잖아요. 뭐 택시만 하더라도 요즘 카카오 택시로 하고, 또 하나 이제 변화는 저 디지털화가 촉진된다는 이야기는 매장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키오스크라고 아시죠? 네. 옛날에는 뭐 이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뭐 주문을 버리지만 지금은 자기가 가서 찍어야 되잖아요. 뭐 무슨 아메리카노 따뜻한 커피 한 잔, 뭐 한 잔. 그것도 못해요. 우리 이제 노령화 되신 분들은 그것이 익숙하지가, 저희가 집도 잘 못 찾아가잖아, 아파트. 아파트 이름이 무슨 뭐죠? 뭐 푸르지오, 또 뭐 호반 베르디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집을 못 찾아오고 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요즘 최근에 바뀌는 것이 개나리 아파트, 장미 마을 이렇게 또 바뀌었잖아요. 이게 왜 바뀌었냐? 집을 못 찾게 만드니까 시누이를 대동하고 오더라 이거예요. 집을 찾기 위해서. 그래 차라리 그러면 개나리 이렇게 해야 시누이는 안 데리고 오겠구나. 그 정도로 지금 이게 막 이 디지털화가 되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구매하고 하는 것들이 노령 인구들한테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이런 지금 변화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그것이 소상공인 개인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에서, 그래서 소상공인 연합회 또는 무슨 지원센터 이런 데들이 그런 역할을 교육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것에 대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책 지원적인 측면에서 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것이 저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은 정책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좀 뭔가 특색이 있고 차별화된 이 정책, 첫 번째 사다리가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는 그거 다른 또 이제 두 번째 사다리가 있고 세 번째 사다리가 있고 결국은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내가 꽃감을 딸 수 있는 이런 정책 간의 좀 연계성이랄지 차별화된 정책이 있었는데 저보다 첫 번째 사다리들만 다 놓으니까 결국 첫 걸음 올라갔다가 꽃감 못 따고 감 못 따고 그냥 다시 또 주납고 다시 또 다음 해에 또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야 우리 그거 한번 또 해보자면 그러면 또 똑같은 정책.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맨날 첫 번째 1장만 공부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또 처음부터 또 다시 공부하자. 맘먹고 공부 한번 해보자. 지금 정책이 그런 정책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정책의 그 접근성이 낮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많은 정책인데 실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것이 같이 좀 뒷받침되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원 사업이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복지 개념의 정책. 근데 사실 소상공인은 엄연한 산업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육성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 그럼 복지와 육성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선이 필요한데 지금 생선이 먹고 싶으니까 생선만 바로 생선을 사다 줍니다. 다 먹고 나면은 또 생선이 떨어졌다고 또 생선을 사달라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또 정책을 만들어 또 생선을 사다 줘. 이게 배가 고프다고 생선이 먹고 싶다 하니까 바로 생선을 사다 주는 것은 복지 개념의 정책이에요.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정책이다 이러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성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생선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을 자생할 수 있는 그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정책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바로 육성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지금까지 복지 위주의 정책이었다면은 이제 이 지원을 받으면은 다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하면은 그 다음에 뛸 수 있도록 또 육성 정책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혼자도 어머니 손을 잡지 않고도 스스로 뛰고 걸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지금 그렇게 바꿔 가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지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아마 그렇게 좀 가는 방향으로 많이 지금 연구들 좀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소상공인 자체가 고령화되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을 운영 주체도 고령화되어지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고령화되어지고 있다. 현재 이런 사회가 그 젊은 사람들이 많았을 때와 좀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젊은 기억의 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요. 그 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상권에 결합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어떤 상권 내지는 그 업종별 그룹들과의 늘 교감을 가지면서 풀고 나가주고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상권이 다시 중국을 받고 그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진제의 오브른 카페하우스인가요? 뭐 그게 요새 뭐 지금
굉장히 난리라 그런답니다. 뭐 조그만 카페. 그런데 김제의 그거 하나가 굉장히 그 핫한 이슈를 만들어내니까 김제의 그 주변에 상권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부터 거기에서 그러면은 그 무엇을 했던 분이야.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젊은 사람이 귀농을 해서 거기에 와서 그런 것을 읽는. 그러니까 이런 외부의 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상권에 들어와 가지고 기존의 상권의 사람들과 함께 결합해야 된다. 왜? 사회구조가 노령화되어지고 이 소비하는 방법이 지금 굉장히 지금 달라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시대적 교류를 잊지 못하고 옛날에 그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면은 점점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에서는 자꾸 지금 그런 정책 방향들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좀 여기 자료가 제가 요거 냈을 때 좀 시간이 촉박해서 냈다가 좀 그게 내가 조금 보완을 좀 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구도로 몇 가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좀 그 앞으로 정책은 복지 개념의 정책에서 육성 개념으로 좀 바뀔 것이다. 그 다음에 개별 소상공인 업체 중심의 지원에서 상권 중심으로 바뀔 것이다. 또 전통시장 중심의 정책에서 골목 상권 중심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종별 단체. 그런 단체와 연계를 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좀 마지막 말씀드리고, 혹시 이제 좀 건의사항 이런 거 있으면 좀 이따 말씀 주시면은 제가 우리 정책 위반하는 사람한테 좀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그 원장님이 우리의 정말 아픈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후련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좋은 내용을 이 자리에 와서 들으셔야 되는데 본인의 생계가 있다 보니까 문 닫고 오지를 못하고 이렇게 참석을 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지금 저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앞으로도 또 추진하고 있는 게 내년 1월 18일부터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가 전북 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면 이제 도지사님의 권한 같은 게 조금 정부로부터 이양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더 우리 그 소상공인 쪽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많이 좀 청취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들으신 것 중에서 혹시 건의사항 있으면 토의사항에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지 못한 얘기는 저나 각 시군 회장님들한테 통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저도 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북연구원 이남우 원장님한테 큰 박수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박성진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성진 센터장님은 매번 행사 때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 지원 내용 설명 들을 테니까 들으시고, 혹시 나는 저거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주 센터장입니다. 저를 그 마지막에 낸 이유가 아무래도 짧게 빨리 끝나는 저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앞에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신용부증재단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가정책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이제 도나 이쪽 이제 국가 것도 하지만 도에서 이제 위탁받아서 이제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올해 사업이고, 지금 저희가 어디로 갔는지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겠지만 저희 예산이 1년에 4조 됩니다. 4조 되고 내년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이 5조 정도 돼서 대환대출 쪽 이렇게 좀 2차 보전, 아까 도 관계자분들도 2차 보전 쪽을 이제 내년에 많이 하고 대환대출 쪽, 그래서 금리를 조금 지금 차니까 금리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4조 정도가 지금 국회 통과는 안 됐지만 4조 정도 지금 예산이 좀 편성될 것 같고, 그 4조 정도를 이제 저희가 좀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이제 우리 보증재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금이 대리대출이 있고 직접대출이 있습니다. 이제 대리대출이라고 하면 아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가 확인만 하면 평가를 해서 신용보증재단 수수료 받고 나가는 게 있고, 좀 한 장 진짜 책상 위에 있는 게 있어요. 자, 직접대출이라는 건 저희 공단에서 직접 평가를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나가는 직접대출은 수수료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하셔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올해 자금은 그렇게 나갔다. 한 3조 정도 지금 뭐 12월이어가지고 끝나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한 4조 편성돼서 아마 나갈 거다 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건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질문 있으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망라에서 소상공인 관련된 지금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소개교육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여기 이제 소상공인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고, 아마 올해 사업의 한 80% 정도는 똑같이 갈 거고 20% 정도는 아마 바뀌어서 아마 더 확대되거나 더 다른 새로운 사업들로 반영이 될 건데, 그런 위주로 좀 올해 했던 사업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거였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책자금은 지금 책상 위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 직접대출, 대리대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고, 요즘은 이제 투자자금, 투자를 이제 펀딩 회사에서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펀딩이 한 2.5배까지 이제 지원하는 자금이 올해부터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만약에 내가 1억을 받았다 그러면 저희 직접대출로 2억 5천까지 나가는 그런 자금도 마지막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 한번 보셔서 내년에 좀 활용하실 수 있으면, 저희는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거 절대, 아까도 수수료 때문에 그러셨는데 10원도 안 받습니다. 그러시고 수수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처음에 이제 정책자금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 두 번째 저희 이제 창업지원 쪽입니다. 저희가 상권정보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권정보시스템 들어가셔서 혹시 이전이나 그리고 새로운 여기 이런 자료들도 저희가 지금 증권사나 카드사나 이런 데서 많이 돈을 지불하고 저희가 데이터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권정보 업데이트 되니까 좀 필요하시고 이전하시거나 이상 다른 지역으로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분석해 보시고, 내 지역이나 타 지역도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좀 내 지역이 어떤지 수익 분석부터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들어가셔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이라고 해서 내 업종과 이 업종이 합쳐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 하는, 이런 내가 경연대회에 한번 나가고 싶다 하시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6천만 원까지 이제 차등 지원을 하고 4천만 원까지 또 스케일업 자금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대출형이나 증권 후원형 같이 펀딩을 한번 조성해 보고 내가 한번 예산을 이런 어떤 뭐랄까요, 어떤 후원을 받고 싶다 하면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장 코칭이나 컨설팅 비용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요즘 이제 그 소상공인들도 투자를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그 투자하는 대형업체들도 한 10군데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받고 싶다 하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받고, 그리고 이런 젊은 층들이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초기에 자금이 어려우신 분들 받을 수 있으니까, 다 이건 뭐 좀 갚는 비용들이 아닙니다. 이건 뭐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이런 것도 좀 안내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신사업 사관학교는 혹시 주변에 내 따님이나 이런 분들 많이들 어머니들이 직접 오셔서 내 딸 좀 창업을 시키고 싶은데 지원하는 게 뭐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주 시내에 체험 점포를 직접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 교육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직접 시내에서 체험도 한번 해보고, 또 그분들 이제 4천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천만 원 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든 어떤 시설 자금을 쓰든 4천만 원 가지고 보조금 나가고, 그분이 창업을 하면 저희가 1억까지 직접 대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금 활용해서 처음에 초자금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보다 이런 교육을 받고 진행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자금 투입하는데 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지원 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 있습니다. 컨설팅 분야는 지금 저희가 이제 경제통상진흥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컨설팅을 받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어택트 교육이라고 역량 강화 교육도 있습니다. 전문기술 교육 보시면 이제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미용이나 이런 분들 쿠폰을 저희가 100만 원까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2회 최대 50만 원씩 받고 학원 가서 내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그러시면 학원 가서 이제 그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시면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용, 이런 꽃꽂이 이런 분들 좀 많이들 이렇게 공예 많이들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교육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스마트 상점입니다. 스마트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일반형, 상생, 미래형이 있는데, 키오스크나 그런 스마트 기술 도입하고 싶으면 저희가 70%까지 그 장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가 자부담이 부담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키오스크를 내가 좀 생각하고 있다 그러시면은 저희 공단 사업 연초에 사업공가 뜹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신청하시고 이제 받으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보시면 무인 냉장고, 서빙 노븐, 스마트 미러, 3D 프린터 이게 다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셔서 이런 사업으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니들 지원해 주라 그러면 선정되시면 70%까지 예산이 나오고 이제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 보조입니다. 드리는 겁니다. 예, 드리는 겁니다. 70%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도 활용하셔서, 이것도 없어질 사업이 아니라 계속 스마트 쪽이랑 계속 커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자기 부담을 좀 줄이는, 이제 사업을 몰라서 이제 신청 못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공단 홈페이지 한 2주에 한 번씩만 들어가 보셔도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영 스마트 마켓이라고 해서 내 매장에 좀 다른 이업 쪽이 들어와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마케팅. 한번 더 밑에 보시면 여기 있는데요. 이게 안 켜지는데, 이제 스마트 요소 관련된 예를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매장에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매하시면서 공예를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같이 이업종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좀 신청하시면 그거에 맞게 이제 점포당 2천만 원까지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년 가게 이제 30년 넘은 그런 사업인데,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온라인 펠로 지원, 이게 지금 O2O, 온라인, 오프라인 다 지원을 하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배민이나 여러 가지 이제 광고비, 그 다음에 앱 노출 관련된 지원을 계속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안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한 14,000 업체 이런 것들 관련돼서 지원도 하고 72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배민이나 이런 광고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좀 지원을 받고 신청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이 좀 책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제가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고 얘까지 지금 FA까지 해놨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상 유통물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슈퍼마켓 협동조합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하는 거니까 이거 좀 참고를 하시려고 넣어놨고, 그다음 프랜차이즈로 내가 좀 육성하고 싶다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공단에 연락하셔서 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협동조합은 5인 이상 모여가지고 뭔가를 확장시키거나 시너지 효과를 얻고 싶다 하면 이건 뭐 한지 한 7, 8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고 최대 이제 도약 단계 5억까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5분 정도 이상 모여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여러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날 수 있는 시설이든 뭐든 공동장비든 하겠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거고, 다만 이제 조합원의 50%는 이제 소상공인이 해야 된다. 협동조합 중에 이제 조합원이 50%는 소상공인이 해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재기 쪽, 재기하시면 안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재기 쪽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영 개선을 하고 이제 최대한 폐업하고 나서 재도전하시는 분들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건 지금 많이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점포 철거비죠. 점포 철거비도 저희가 철거한 이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서 점포 철거할 거다, 그럼 지원 좀 해주라 하면 평당 8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지금 이제 이 사업은 좀 엊그저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포 원상복귀 원상 회복하는 비용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원상복귀 하면 뭐 몇백만 원 들 줄 알았더니 한 200만 원이면 떡을 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원상복귀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 사서 다 원위치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이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 200만 원부터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건 만약에 매장이 크다 보면 저희 자금으로 신청하면 되고, 도에서도 이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생산지원에서. 그래서 비용이 좀 평수가 좀 작으면 더 경제생산지원을 지원하면 또 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변에 철거, 다만 점포 철거 전후 사진이 있어야 되니까 철거를 해버리면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철거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컨설팅도 붙여주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부 철거 비용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컨설팅도 만약에 재도전 자금도 지원을 받고, 재도전 자금도 그 내용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직접 대출을 재도전 자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고용보험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지금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저희가 지금 20에서 50% 5년간 지원하고 있어요. 만약 고용보험료를 내가 내고 있다 그러시면 5년간 거기에 뭐 차등으로 해가지고 50%는 저희가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용보험 내시는 분들, 다만 이제 1인 고용보험료가 종업원이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하고 내가 사장으로서 이제 고용보험을 내시는 것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인데, 제조업들도 이제 소상공인이 뭐냐 항상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매출액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건 제조업은 이제 4대 보험 기준으로 대표자 제외하고 10인 미만이에요. 10인 미만이 종업원이 10인 미만이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식업 뭐 이런 도소매업은 5인 미만이거든요. 대표자 빼고. 그런 분들이 했을 때 이제 제조업들도 저희가 차등으로 이렇게 소공인 제조업들 판로 개척 지원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공방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장비를 두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힘들다. 이거 소공인 자금은 지금 올해도 예산이 한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내년 더 이 정부에서는 지금 소공인들 스마트 장비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전주만 해도 이번에 18개 업체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별로 한 5천만 원씩 해가지고 장비를 니들이 하고 싶으면 스마트 관련된 장비를 사고 싶으면 신청해서 선정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도 되죠. 네, 되죠. 다만 이제 또 보니까 서울 있는 업체들도 다 애들이 영업을 하더라고요. 사장님하고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고, 또 이탁 업체들이 또 서로 해야 되니까 이탁 업체들이 다 내려가지고 영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들어와서 이제 어떤 식으로 스마트화를 시키겠다. 소공인들. 근데 대신 소공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50% 이상이 제품 제조 매출로 나와야 돼요. 그게 제조업이지 그냥 뭐 무조건 제조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조업 부가가치 신고할 때 내가 상품 매출이냐 뭐 제품 제조 매출이냐 이거에 대해서 50% 이상만 제조업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화 지원 설치 저희가 좀 운영을 2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금 순창 고추장 특화지원센터 저희 사업 운영하고 받아서 하고 있고, 저쪽에 지금 그 제2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저쪽 그 금속가공 특화지원센터 지금 받아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들을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합지원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5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린제조 관련돼서 이것도 지금 예산 84억 정도 해가지고 업체별로 이제 어떻게 3.5에서 좀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경 개선 비용을 제조업 같은 경우는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고파서 막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배고프고 다 배고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 관련된 내용은 지금 책자에 있습니다. 책자에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거기 지금 뭐 저희 연락처 있으니까 언제라든지 공단 홈페이지만 보셔도 여러 가지 사업들 나오고, 아마 이거에 해당되는 거 외에는 아마 내년 초에 아마 올해 연말이죠. 다시 사업 공고가 뜰 겁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래서 연초면 바로 또 시작을 할 거거든요. 지금 뭐 정부 기조가 상반기에 70% 예산을 다 없애라는 게 기조예요. 그래서 1월 초부터 바로 진행될 거고, 이거 관련돼서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좀 부탁드리고, 또 이런 건 알아야 또 이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사업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내년에 좋은 사업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죄송스러워요. 이런 내용을 이렇게 특강을 할 때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설명도 자세히 듣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이해를 빨리 해서 그걸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거의 제목 위주로 발표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미흡하긴 합니다. 네, 저희가 이런 기회를 자주 잡으려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사실은 자주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네 분의 패널 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으로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질문,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하겠다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몇 분만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널분들의 종합적인 결론 듣고 시간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서 표시. 네, 우리 박명용 국장님 마이크 혹시. 네네, 목소리 크시니까 그냥 하시죠. 소상공인 시장지원센터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소상공인 하게 되면은 거의 창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청년 계층이라든지 이렇게 창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창업자들이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은 없는지, 그러니까 한 2년 창업해서 한 2년 지나게 되면은 50% 미만이 50% 이상이 없어져 온다는 거죠. 특히 지원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그래서 그 생존율을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들은 없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잘 듣고 이제 잘 답변을 이제 드릴 건데, 일단 청년들, 이 정부 들어왔을 때 청년대열에 관한 정책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지금 정책자금 관련된 이 한 장짜리 보시면 청년 고용 자금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다른 금리 같은 경우는 4% 정도 되는데, 청년 예산, 그러니까 청년 고용, 청년 대표자는 2% 고정으로 자금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성장 지원 쪽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창업 사관학부터 여러 가지 성장 지원 쪽 관련된 사업들도 다 이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아까 신사업 사관학교를 말씀드려서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좀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인프라 구성되고, 그런 시행착오도 체험점포도 저희가 만든 이유도 이제 기업은행 건너편에 체험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자기가 3개월 정도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냥 자기 물건 팔고 자기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지금 기업은행 보시면 체험점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몰라서 안 하실 수도 있고, 또 청년들은 또 급해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것보다 빨리 돈 좀 어디 더 얻어서 난 창업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폐업을 조금이라도 더 좀 안 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도 있고, 이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자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 분들이 화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 많이 지금 금리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내용들을 더 참고해서 또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도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오랫동안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저 이남호 패널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그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을 택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최저임금을 올려서 10,000원까지 올리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과연 그 소득주도 성장이 소상공인에 대한 그 많은 도움이 되었는가, 실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릴 만한 그런 좀 전문 지식이 좀 짧기는 한다만은 혹시 우리 패널 중에서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실 분이 좀 계시면 어떨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좀 아까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 그 내에서도 조금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뭐 제도가 좀 있는 것이 좋겠다. 또 오히려 그런 것이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답을 좀 다른 패널 분들께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짧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하실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사실은 기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최저임금 조정위원회에 그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은 정부 측 인사하고 노조 측 인사들만 들어가 있고, 저희 소상공인연합회 쪽이나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자분들은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입맛대로 해서 결정을 해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뒤에 시군 회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시군 회장님들하고 차 대형버스 2대 빌려가지고 세종 청사에 가서 그 조정위원회 있는 날 저희들이 데모를 했어요. 피켓 들고 몇 시간 떼학볕에서. 근데도 올해는 그래도 조금 적게 올린다고 해서 2.5% 이렇게 올렸는데, 아마 이게 그 노조 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어쩔 수 불가피한 상황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좀 방법은 이런 부분은 있어요. 직종별로나 업무 강도별로 해서 약간 차등을 두자는 게 이제 저희가 요구 조건인데, 그러니까 다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니고 대기업이나 뭐 관련돼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직종은 올리되, 단순 노동, 제가 늘 거기에서 사용하는 얘기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아파트에 가서 보시면 경비원들 많이 줄었죠,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아파트 입구가 전부 다 번호키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최저임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관리비에서 그 관리 용역으로 나가는 경비원 분의 임금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차지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연세 드신 분 퇴직하고 나서 소일거리로 오셔가지고 몇십만 원 받고 일하시던 분들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일자리 다 없어지고 오히려 다 번호키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직종별로 직무별로 좀 차등을 두자는 게 이제 저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이에요. 근데 정부가 이게 제대로 좀 듣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준비해서 그런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질문을 좀 짧게 하시고 누구한테 여기 구도심 활성화 시민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간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보면 제일 심각한 것이 청년들을 빨리 개업을 시켜서 그 시내 공동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창업이라는 것을 빨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이어서 뭐 창업시키고 뭐 일자리 뭐 몇 명 해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 실업자 돼버리고 이 점포는 그냥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창업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뭐 저료 대출해 주는 거 또 집에서 또 해줘야지.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런 거 보면 너무나 불쌍해요.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사관학교에서 3개월 시켜가지고 창업시키면 걔네들 돈 법니까? 못 벌어요. 적어도 관련 업종에서 3년은 일해서 그 업주가 얘는 성실하다 할 수가 있다, 이런 인정사를 받은 사람만 창업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에서 그냥 빨리 창업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실적만 나타내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고 지속적인 그 사업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맞는 말씀이시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론 교육만 3개월이고, 또, 체험 교육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의 의미가 그겁니다. 교육을 하고, 이 교육이 처음부터, 이론부터, 직접 본인이 한번 해보면, 이게 창업이라는 게 장단이 아니구나. 그래서 포기하는 30% 정도는 포기를 해요. 어떻게, 그게 교육의 효과라고, 교육을 해서 훌륭한 창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을 시켜서, 이게 창업이 나랑 안 맞고, 창업이라는 게 너무 힘들구나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 말씀이셔서 지금 이렇게 답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를 여기를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7천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도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또 똑같이 7천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예산만 낭비가 되는 거고, 또 말하자면은 그런 그 아내들의 자질 같은 거라든가, 금방 조금 전에 정 회장님이 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분배가 되는 예산이 효율적인 이런 상황이 안 되고, 이런 제도를 아는 아이들만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받아내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여기에서 지적이 안 되고 이런 일이 불균등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주 이건 국가 예산 낭비예요. 제가 답변 드려도 우리 회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이 나가는 건 절대 오해시고, 절대 한 번 받은 사람은 두 번 제공하지 않는. 다만 이 교육을 하는 창업 사관학교 그리고 기술학교 이런 똑같은 의미로 해서 하는 게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저희 소상공인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그리고 이제 도에서 경제통상진흥원, 이런 비슷하게 교육을 시켜서 자금을 지원하는 게 이제 기관이 4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처럼 좀 이용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저희도 받고 다른 데도 받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단체에서 연합을 해서 걔네들을 그거를 추출을 해내야죠. 근데 이제 판단은 다 이런 전문 기관에서들 하는데, 그분이 아마 말씀을 잘하셨는지 아마 아이템이 좋았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제가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을 또 모셔서 한번 평가를 어떻게 잘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사관학교 심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 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이템을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발표를 잘하고 서류를 좋게 꾸미면 걸러지질 못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신용보증재단부터 시작해서 1분씩 마무리 발언으로 하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영 지점장님부터. 제가 처음 참석을 해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질문도 해주시고 질문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의견들 많이 들었고 중복 수혜를 받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도를 정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네. 네.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저는 좀 잘 경청해서 돌아가서 전문적으로 정책 연구하는 그 파트에 잘 전달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더 관심 있게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좀 어려운 게 뭐 위기일 때 다리를 놓은 사람은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자꾸 벽을 쌓으면 좀 망한다. 막 그런 좀 저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다리를 놔서 이웃하고 이렇게 네트워킹을 만들고 해서 하나의 좀 다리를 놔서 그룹을 좀 크게 자꾸 좀 만드는 그런 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그래도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영택 교수님. 네네. 저도 엄청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다 적었고 좋은 정보 있으면은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이제 발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생각나는 문구가 있네요. 우리 모두가 각자 꾸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우리가 좋은 꿈을 꾸고 함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책과 이렇게 있다면 분명히 이제 소상공인 사회가 발전하고 많은 기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꿈을 한번 다 같이 꿔보죠. 이 말은 징기스칸의 말이었습니다. 네, 다 같이 같은 꿈을 꾸기를 바라고요. 전북 소상공인 정말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가장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하고, 근데 말씀하신 그 따끔한 질책들은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구조상 일자리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하나의 만드는 어떻게 보면 방편으로 창업이라는 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조금이라도 청년들이든 기존 세대든 조금이라도 좀 폐업률이 좀 낮도록 많은 정책 좀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특강 들어주시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참석하지 않으신 분보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발제해 주시고 토론까지 해주신 우리 네 분에게 큰 박수로 모십니다. 예.